안녕하세요. 찬쌤의 쉬운 임상화학의 찬쌤입니다. 자, 이제 강론으로 넘어왔네요. 그죠? 강론의 첫 번째 부분, 바로 테마 1번, 항응고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항응고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항응고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영양입니다. 그래서 항응고제 종류에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항응고제가 주는 영향은 무엇인지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조금 더 나간다면 원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용도. 용도에는 또 부적합한 그런 용도도 있겠죠.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의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이 항공고제 테마 1번을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양입니다. 영양은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서 이렇게 나타나게끔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항응오제가 주는 영양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칼슘이 제거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런 부분들이 오염이 되고요. 또 하나, 항응고제는 이제 검체의 pH를 변화시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네 번째, 혈구의 용적을 변화시킨다라는 부분들이 항응고제가 주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쭉 봐오면서 이 항응고제에서 영양에 관련된 부분들의 문제는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항응고제가 주는 그 영양 등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눈에 익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 아시라고 또 중요하게 이제 그 영양 부분들을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 그죠? 네 가지에서 항우고제는 영양이 무엇인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눈에 익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는 종류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헤파린인데요. 헤파린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라고 알고 있냐면 생리적인 항응고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헤파린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보면 필요량이 0.1에서 0.2mg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일정량의 혈액에 대한 첨가량이 가장 적은 항응고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량의 혈액에 대한 첨가량이 가장 적은 항응고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바로 이 헤파린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요. 원리는요. 요거는 이제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트롬빈이 트롬빈화 되는 부분들의 생성을 억제시킨다라는 부분들, 요게 원리입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용도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블러드가스. 음, 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보통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음, 혈액의 pH를 측정할 때 가장 좋은 항응고제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블러드가스를 측정할 때 pH 측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혈액의 pH를 측정할 때, 혈액의 pH를 측정할 때 가장 좋은 그 항응고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뭐다? 답은 헤파린이다. 그죠? 이런 게 바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헤파린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의 문제는 무엇인지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이제는 EDTA입니다. EDTA는요, 원리부터 볼까요? 원리 이렇게 쭉 제가 적어 놨는데, 혈액중 반응에서 이렇게 제거시킨다라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다른 얘기로 한다면,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불용성인 착염을 형성하여, 예, 이렇게. 불용성인 착염을 형성해서 칼슘 활성을 약화시킨다라는 부분들 같은 얘기예요. 이게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용도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CBC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EDTA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고요. 부적합에서의 그 칼슘적인 부분들은 왜 그래요? 이 EDTA가 여기 말하는 거죠. 칼슘의 활성을 약화시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칼슘 이온을 측정하지는 이 EDT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적합에서 칼슘 이온이 측정 안 된다, 측정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 꼭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는 그 밑에 나와 있는 리튬 옥살레이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리튬 옥살레이트는 요 혈액 중에 요게 반응해서 불용성인 복염을 형성하여 칼슘 이온을 제거시킨다 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수산염인 불용성인 심전을 형성하여 칼슘 활성을 약화시킨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은 원리니까 뭐 이거나 위에 있는 그 원리 지금 적혀놓은 원리 이 두 가지 같이 읽어두시고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용성 침전 형성에서 칼슘 형성을 약화시키더라 라는 부분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더블 옥살레이트입니다. 자, 이것도요. 같은 얘기일 겁니다. 이제 뭐 더블 옥살레이트 같은 경우도 원리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다시 읽어보면 혈액 중의 칼슘이 이 옥살레이트와 반응해서 불용성인 복염을 형성하며 칼슘 이온을 제거시킨다. 좀 말이 어렵죠,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원리 똑같아요. 위에 있는 거랑 불용성인 수산염을 형성하여 칼슘 활성을 약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더블 옥살레이트의 원리를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문제로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이 부적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더블 옥살레이트에서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더블 옥살레이트에서 뭐 MPN이나 유릭액시드, BUN,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없는 항응고제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부분들의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예, 이 부분들이 뭐냐? 더블 옥살레이트다. 답을 저기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문제 MPN 측정에 사용할 수 없는 항응고제는 어느 것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여기 있죠.
부적합으로는 NPN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더블 옥살레이트 요걸 체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나타나니까 부적합으로서 부적합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 더블 옥살레이트에서 부적합은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꼭 여러분들 아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소디움 사이트레이트입니다. 소디움 사이트레이트인데 원리는요, 여기 나와 있죠. 혈액의 등장액 상태를 유지한다. 그 다음에 혈액의 조건과 같기 때문에 칼슘이 응고하기 전에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좀 쉽게 정리한다면 혈액의 등장용액으로 칼슘의 작용을 약화시킨다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혈액의 등장용액으로 칼슘의 작용을 약화시키는 게 바로 이 소디움 사이트레이트의 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트램빈타임이라고 하는 우리가 PT라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이제 ACD-백 이런 부분들에 이제 항혈액 응고제로서 이제 그 소디움 사이트레이트가 많이 사용되더라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요. NAF라고 얘기하는 이 항응고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항응고제의 원리부터 볼게요. 혈액 중에 칼슘의 해리를 약하게 한다. 그래서 칼슘의 활성을 약하게 한다. 다시 한번 적으면 원리는 칼슘 성분의 해리를 약화시킨다. 이게 이제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같은 얘기죠, 그죠? 혈액 중에 칼슘의 해리를 약하게 한다, 칼슘 성분의 해리를 약하게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NAF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가장 또 많이 출제가 되는 게 뭐였어요? NAF는 용도가 어디다? 이 혈당 측정이다.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역시 마찬가지로 부적합에 대해서 또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무슨 검사는 안 되냐? 요거예요. 효소 검사.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효소 검사.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AF에 관련된 부분들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다시 한번 여기다 적어본다면, 자, 문제. NAF 관련된 문제. 좀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보죠, 한번. 자, 일단은 NAF가 들어간 그 혈장을 1번 사용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부적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부적합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에 어? 뭐 NPN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포리누퍼, 단백질 얘기한 거 있죠? 비단백 질소. 그 다음에 뭐 크리아티닌, 그 다음에 OTB,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문이 주어지고, 거기에 뭐가 끼냐면, 태기적 효소법, 이렇게 해가지고 지문이 주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답은 뭐예요? 요거겠죠. 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효소 검사, 이 엔자임 검사에서는 NAF는 부적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NAF가 들어간 혈장을 사용하면 안 된다. 아까 부적합이었을 때는 뭐였었어요? 엔자임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특이적인 효소법이라고 하는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NAF 관련된 문제 두 번째 화학 분석 시 이 NAF가 첨가되어야 되는 경우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뭐였었어요?
이 NF는 어떨 때 검사를 한다? 용도가 뭐였다? 혈당 분석이죠. 그죠? 혈당 분석, 요 부분들도 답이 된 그런 부분들의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3번.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였어요? NAF가 들어가는 혈장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아까 특이적인 효소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했었는데 뭐라고? 자, NAF를 사용했을 때 측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지질, 그다음에 뭐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 지단백, 그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끼어 있냐면 효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답이 이 효소란 얘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용으로 해서 문제 하나 더 풀어보고 이 항원고전은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자, 마지막 문제. 항원고제를 서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첫 번째 1번 헤파린. 그 다음에 여기 뭘 했냐면 블러드 가스. 두 번째 리튬 쓸까요? 리튬 옥살레이트. 리튬 옥살레이트는 크리아티닌. 크리아티닌. 네 번째 NAF 엔자임. 네 번째 소듐 옥살레이트. 얘는 뭐 유리 엑시드. 5번 소듐 나이트레이트. 얘는 트롬빈 타임.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항우제를 서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은 지금 다 복합적인 부분들을 이제 여기 물어본 거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블러드가스 사용하는 거 뭐였었어요? 헤파린. 얘는 맞아요. 그죠? 얘도 다 맞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NAF 엔자임 서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 그쵸? NAF는 아까 전에로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 뭐였었어요? 효소였죠. 특이적인 효소, 뭐 효소, 엔자임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용하는 건 뭐였었어요? 혈당 측정,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다? 3번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토탈적으로 정리하는 부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과 앞에서 제가 문제로 통해서 예를 들었던 것들을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테마 1번에 항온고제는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쉽게 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실기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큐브 있죠. 큐브를 통해서 주어주고 난 다음에 그게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게 무엇이냐 뭐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튜브가 아니라 해파리는요 뭘 또 주어줄 수 있냐면 주사기를 주어줄 수 있어요. 어떤 주사기? 이렇게 돼가지고 주사기 이제 니들이 어떤 고무 패킹에 막혀 있던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주사기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사주고 주사기에 대한 그림을 주어주고 이게 어떤 항원 고지를 나타내는 거냐라는 부분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뭐였어요? 이건 블러드 가스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안에 이제 헤파린 처리가 되어 있는 그 주사기. 예,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헤파린이다. 블러드 가스를 한다. 이런 부분들도 실기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도 익혀두시고 또 하나 튜브를 통해서 나타냈을 때
이게 어떤 용도예요? 예전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 많이 났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검사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큐브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물론 이게 항고자하고는 연관이 없는데, 이렇게도 문제가 나왔었어요. 뭐였어요, 그때는 답이? 플레인 튜브였어요. 플레인 튜브가 답이었었어요. 가장 많이 쓰죠. 그죠? 플레인 튜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물어보는 문제들도 이 항응고제 여기 이쪽에서 파트에서 나왔던 부분들의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래서 테마 1번 항응고제에 대한 부분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마 2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찬쌤의 쉬운 임상화학의 찬쌤이었습니다.